자리가 좀 맞나 좀 봐주시겠어요? 이 정도? 네, 조금만 더. 좋아요. 예, 안녕하세요. 정화막당 교양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화막당 연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화학당 교양 강좌는 원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 시간 3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월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좀 겹쳐서 2주 미뤄서 오늘 교양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첫 번째 교양 강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주 후에 3월 두 번째 교양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학당 교양 강좌는 지금 현재 헬레니즘 철학과 키케로라는 테마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강좌인데 오늘은 역사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헬레니즘 충남대학교 차전환 선생님께서 로마인들의 헬레니즘 수용 추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겠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차전환 선생님을 멀리서 모시고 강의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인들이 기원전 3세기 안팎으로 3, 4세기 안팎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그리스를 복속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에 뭐 한편으로는 감화도 하고 동화도 하고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또 로마화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반헬라스적인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했던 모습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차전환 선생님께서는 그런 로마인들의 반헬라스적인 조치들 등과 관련해서 그 로마인들의 헬레니즘 수용 추세에 대해서 생생한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차전환 선생님께서는 현재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지난달까지 인문대학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서양고대 역사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저서로는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 고대 로에즈 사회의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 등 굉장히 많은 저서를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차전환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와서 제가 강의를 다른 주제지만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경자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제가 로마 제국과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책을 2016년에 냈는데요. 그 책이 제목이 부제가 헬레니즘의 수용과 변형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 세계를 지배했는데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자주적인 그런 로마 시인이 표현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이 주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말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로서도 뭐 좀 난감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헬레니즘 수용 추세에서 헬레니즘의 내용을 약간 좀 제안해서 철학과 관련된 그리고 수사학과 관련된 그런 면으로 좀 가능한 한 제안해서 정리된 내용을 애국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안을 마련했으니까 읽고 좀 부연하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론격으로 보면 헬레니즘이라고 했을 때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 넓은 거죠. 뭐 그리스 문화 모든 것을 다 그리스인들과 관련된 헬라스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헬레니즘에 대한 로마인들의 태도는 여러 세대 동안 모호하고 의심스러웠다. 이때 여러 세대는 특히 헬레니즘이 본격적으로 로마에 유입된 시기
기원전 3세기 말경부터 해서 기원전 2세기, 1세기 이때가 이제 가장 그 헬레니즘이 많이 들어오고 로마인들이 헬레니즘을 흡수하면서 그 애호하고 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나고 하는데 모호하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애호도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로마인들의 어떤 전통문화와 로마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헬레니즘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했던 것이죠. 그리스 학자들과 교사들이 로마인 가정에 접근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2세기, 기원전 2세기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로마 지식인들은 헬라스 철학과 수사학 가르침에 점점 더 친숙해졌다. 그래서 그리스 학자들, 뭐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 집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귀족 자제를 가르치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뭐 가정교사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언어도 물론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또 지금 그리스인들의 지식 이런 거를 전달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헬레니즘의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것에 이제 점점 더 친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편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의 가르침에 점차 동화되던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과 수사학자들을 주기적으로 추방을 했고 헬라스의 지적 전통에 반대하는 조치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헬레니즘의 흡수가 로마인들에게 부담과 긴장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헬레니즘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대 조치들을 검토해보면 로마인의 심성, 우리가 뭐 망달리테 심성과 그리스 학문 사이의 어떤 특이한 대립, 헬레니즘 수용 추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시기에 따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기는 주로 기원전 2세기에 헬레니즘 세계에 본격적으로 로마인들이 진출을 하고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해 가고 그러면서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헬라스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로마에 와서 가르침을 직접 전파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을 스승으로 한편으로는 배우는 가르침에선 스승으로 또 이렇게 모시는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로마인들의 어떤 자의식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그런 갈등, 문화적인 긴장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의 엘리트, 뭐 언론, 귀족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치된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헬레니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정확하게는 뭐 그 92년도에 두 명의 캔서로가 라틴 수사학자들이 세운 학교에 대해서 내린 칙령 여기까지 그 이후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그 조치들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철학자와 관련해서인데 누마 왕, 로마인들이 그 왕정부터 시작하는데 1대 로물루스 왕이 있고 2대 누마 폼필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3대 왕, 4대 왕 해가지고 처음에 7대 왕까지 있다가 7대 왕이 추방당하고 로마 귀족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고 7대 왕은 뭐 에트루리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데 추방되고서 다시 이제 로마 공화정을 세우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로물루스도 그렇고 2대 누마 왕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나 이런 문학에서 기록된 것들이 신화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신화 전설 이런 거로 아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신화 전설인지 이런 것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인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우선 볼 거는 로마의 제2대 왕인 누마 왕과 철학자 피타고라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료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요, 전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로마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초기 로마사로 소급해서 로마의 제2대 왕 누마 폼필리우스와 사모스 섬 출신의 피타고라스의 매력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로물루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미네 앞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뭐 그 해오리 바람이 불고 막 하는 거기서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그래서 사라져서 죽은 것으로 나오고, 로물루스에 대한 신화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로물루스는 뭐 마르스 전쟁신하고 베시타 신의 여사제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신화를 또 가지고 있고, 로마를 건국하고 정복을 통해서 로마를 건국해서 도시를 세우고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한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전쟁술 이런 것에도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얘기된다면, 제2대 왕 누마는 라틴족 출신의 왕이 아니라 사비니족 출신의, 라티움 지역과 인접한 곳에 사비니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비니족도 일대 로물루스 왕 때 사비니족하고 로마인들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화 전설상으로 뭐 얘기할 때 로마인들이 로물루스가 도시를 뭐 팔라티노스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성체를 쌓고 도시를 만들고 레무스와 경쟁하다가 레무스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는 시민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인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로물루스가 뭐 그 애국의 부족들을, 여러 애국의 주변 도시의 부족들까지 다 초대하는 큰 뭐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사비니족 족들도 남녀 뭐 다 해가지고 로마에 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사비니족의 여인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뭐 납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비니족이 남자들이 이제 격퇴되고 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도모해서 로마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어떤 시간의 인터벌이 있고,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이제 로마인들의 뭐 아내가 되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사비니족의 남편이나 자제들이 그 로마인들에게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할 때 사비니족의 여인들이 나서서 기왕 이렇게 되었는데 싸우고 하는 것을 뭐 만류하도록 해가지고, 사비니족의 왕이 그 당시 타티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비니족과 로마인들이 화합하면서, 여인들의 중재로 인해서 화합하면서 같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물루스 왕, 라틴족 출신의 로마의 왕 로물루스 왕과 사비니족 출신의 티투스 타티우스 왕이 공동으로 로마의 왕이 되고, 사비니족들은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통합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로물루스 왕 때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로물루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전설적으로 얘기되면서 왕이 없게 되니까 제2대 왕을 뽑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2대 왕을 뽑을 때 라틴족 출신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사비니족 출신의, 아까 사비니족 출신의 로물루스와 공동으로 통치했었던 티투스 타티우스 왕은 로물루스보다 더 먼저 죽어요. 그랬고 로물루스가 혼자 이제 이렇게 통치하다가 로물루스가 사라지고 난 후에 이제 제2대 왕을 사비니족 출신 중에서 이렇게 옹립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됐고, 그 옹립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마 폼필리우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뭐 철학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원래 이오니아 서쪽에 그 사모스 섬 출신인데, 그가
크로톤이 지금 이탈리아 남쪽에 제일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그리스인들이 건너와서 식민해서 건설된 도시들인데 크로톤도 이탈리아 뭐 장화 모양의 제일 끝에 최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사모섬에서 건너와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 그 피타고라스 학파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의 명성이 두드러져서 로마 왕이 되도록 지금 눈마가 요청받을 때 오히려 그의 밑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에게 눈마 왕은 평화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로물루스가 전쟁의 왕이다 라고 한다면 눈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의 왕 뭐 이런 식으로 그 평화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법들 특히 종교와 관련된 법, 종교법, 사제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자유로운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왕 눈마와 금욕과 조화를 강조하고 종교적 계율을 가르치고 피타고라스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노는 피타고라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전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내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언제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추적해보고 하는 것인데 요 눈마와 피타고라스가 관련되었고 서로 뭐 사제간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연대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공화정 말기에 지금 기원전 1세기 전반에 활동했었던 키케로는 뭐라고 하냐면 눈마 왕이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 땅에 도착하기 140년 전에 죽었다. 그러니까 뭐 사제간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고요. 피타고라스가 그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사모섬에서 이탈리아로 온 시기가 약 기원전 530년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마 왕은 로물루스에 이어서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국한 연대가 뭐 가령 753년이다 라고 하면 로물루스가 죽고서 지금 눈마 왕이 올라서 통치했었던 시기는 약 710년 또는 15년부터 670년 요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연대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키케로는 지적을 했고 또 할리카르나 출신의 디오니시우스 이 사람도 역사가인데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로마 상고사를 쓴 것으로 유명해요. 할리카르나소스니까 그리스 뭐 헤로도스가 태어난 그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죠. 출신으로 로마에 와서 활약한 그 디오니시우스, 할리카르나소스 오브 디오니시우스 이렇게 하는데 그는 저술에서 눈마 왕 시대에는 크로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그건 이제 면을 지적을 했고 또 리비우스도 디오니시우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 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아서 역사를 대로마사를 쓴 사람인데 리비우스는 연대가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의 명성이 사비니족이 땅에까지 미칠 수 없었고 사비니족이 사용한 언어와 언어 장벽이 그 두 사람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연대도 맞지 않고 뭐 사비니족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눈마 왕이 사비니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런 면을 지적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야기의 어떤 진실성보다 지속성이었다. 계속해서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그 기록이 그 저술가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기로 넘어갔을 때 오비디우스는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플루타르코스가 가령 뭐 누마 왕이라든지 다 전기에 포함되고 했는데 AD 2세기 때 그리스인이잖아요. 플루타르코스가 언급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플루타르코스도 연대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로마의 누마 왕과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관련이라는 생각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비슷한 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그 연대 차이가 나고 하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했었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당연한 관계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종교제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누마 왕이 로마에서 달력을 최초로 만들었다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사제들, 유피테르 신의 사제라든지 베스타 신의 사제라든지 베스타 신의 베스타 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든다든지 등 이런 것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또 침묵을 중시했고 눈마는 침묵의 무사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고 이런 것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눈마 왕이 신들의 형상을 금지한 것, 신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을 금지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고 신을 형상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생각과 일치했다.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리한 데서 보면 그런 신을 이미지로 감히 인간이 신의 이미지를 최고 신을 형상화해서 신상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마도 마찬가지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명한 피타고라스와 통치자 로마의 누마왕 모두 또 희생제물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고요. 누마왕이 베스타신에게 베스타신 그리스 신 헤스티아잖아요. 성화를 그래서 베스타에게 헌정한 원형 신전이 로마 포럼에 가면은 베스타 신전의 그 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한데 신전이 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중앙에 성스러운 성화 불이 있고 그 베스타 여사제들이 성스러운 불을 꺼뜨리지 않고 늘 잘 보관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임무였는데 그것은 우주가 중앙의 불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플루타르코스도 그래서 이런 어떤 비슷한 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그 전설이라든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플루타르코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중에서 본격적으로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지만 피타고라스를 열렬히 흠모한 학자가 타렌툼 출신의 타렌툼이 지금 그 크로톤 이탈리아 남부에 피타고라스가 와서 그 활약하고 했었던 그 도시의 크로톤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죠. 그래서 타렌툼이 훨씬 더 크고 한데 그 타렌툼 출신의 아리스토 크세노스라고 하는 인물이 4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피타고라스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전기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에요. 루카니아인이라든지 페우케티아인, 메사피아인, 로마인을 포함한 멀리 떨어져 사는 이탈리아의 여러 사람들이 피타고라스의 충고와 지혜로운 말씀, 가르침을 들으러 피타고라스에게로 몰려왔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특히 또 카론다스라든지 잘레오쿠스와 같은 남부 이탈리아의 유명한 입법가들을 가르쳤고 그 입법가들, 유능한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피타고라스한테 와서 배움을 받고 그것을 가서 자기 도시들에서 그 도시를 훌륭하게 통치했었던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피타고라스가 그 주변에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서 도시에 가서 훌륭한 도시를 또 통치하고 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특히 아리스토크세노스가 그 피타고라스 전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을 보면은 그래서 로마인들을 포함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까 그 사비니족에 속하는 눈마 같은 경우는 더 로마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피타고라스의 명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피타고라스를 로마의 입법과 로마의 법을 만들고 종교 또 실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에 피타고라스를 끌어들이기는 쉬웠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계속 전설, 뭐 누구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을 확산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문필가들이 하는 것이고 하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인들의 뭐 제가 문필제국주의, 리터러리 임페리얼리즘을 문필제국주의, 문학제국주의 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훌륭한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을 다른 도시의 뭐 그리스의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다른 도시에 뭐 그를 세운 창건자와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로마인들이 아이네아스, 로물루스가 일대왕이고 로물루스 레무스와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로물루스 레무스 이전 훨씬 몇 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트로이의 영웅인 아이네아스가 로마의 시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 다 사실은 또 신화가 덧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스인들의 문필 제국주의의 사례인 것이고 로마인들이 아이네아스 전설을 만들어서 트로이 전쟁 때에 트로이의 왕족에 속하면서 뭐 트로이의 왕족의 앙키세스 인간 아버지와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네아스가 트로이는 망했지만 트로이의 후손들을 이끌고서 고생하다가 이탈리아 라티움 지역에 정착하고 한 이것이 라티움 지역에서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뭐 라비니움이라든지 라티움 지역에 로마가 나오기 전에 라비니움, 알바론가 이런 도시들을 만들고 그 후손에 속하는 로물루스, 레무스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게 된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뭐 문필 제국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그게 다 그리스인들의 어떤 이런 문학적인 뭐 재능 내지는 문학적인 이런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마와 피타고라스의 전설은 그리스인들의 이런 역사서술 혹은 뭐 전기, 바이오그래피에서 비롯되었을 것인데 근데 누마는 사모스 출신 피타고라스의 제자들로서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국가에서 정치제도를 만들고 조화로운 통치를 한 것으로 묘사된 많은 정치가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고 하는 데서 지금 마그나 그라키아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끌어모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자들이 그들 도시에서 활동하고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했었던 거기에다가 누마도 갖다 끼워서 이렇게 포함시킬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명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였는데 로마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로마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리스인들이 문학 활동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고 물론 그 수용하고 할 때 버전이 다르고 하면 로마인들이 좀 수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로마인들이 기원전 3세기나 2세기 이런 때
저수를 두드러지게 한다든지 이런 여유도 별로 없었고 그런 전통도 뭐 전통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 거를 이제 배우고 하면서 그런 그 큰 대체적인 내용을 수용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언제 요 두 사람에 관련된 전설을, 누마 왕과 피타고라스와의 관계에 관련된 전설을 언제쯤 받아들였을까? 이거를 보면 로마가 기원전 4세기 말에 마그나 그라키아,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 그리스인들의 도시를 위대한 그라이키아, 뭐 여기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다라고도 하는데 마그나 그라이키아라고 불렀고, 그래서 기원전 4세기 말에 로마가 라티움 지역의 도시들을 다 복속시키고 라티움 지역의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 출신의 도시들을 복속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토를 본격적으로 막 팽창하면서 마그나 그라키아의 그리스 도시들과 이제 전쟁을 하고 그들을 복속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그들의 전승을, 그리스인들의 전승을 알게 된 것이 피타고라스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마그나 그라키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복속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내륙으로 있었던 쌈니움인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전쟁,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고 하는데, 그 쌈니움 전쟁들 동안에 이 또 전설 속에서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로마인들이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하는 것이죠. 문의를 하니까 신탁에서 답한 내용이 뭐냐면 가장 용감한 그리스인과 가장 현명한 그리스인의 입상을 세워라 라고 하는 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 것이 로마 원로원이 가장 그 용감한 그리스인은 알키베데스, 그리고 가장 현명한 그리스인은 피타고라스다라고 해서 두 사람의 입상을 제작해가지고 코미티움에다 세웠다. 코미티움이 민회가 열리는 장소, 민회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오늘날 로마 포럼에 가면 코미티움 뭐 건물들이 다 들어서게 가지고 없는데, 그 로마 포럼 로마눔, 이태리어로 포로 로마노의 북서쪽에 민회가 열릴 때 민회장 코미티움이 있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그래서 알키베데스 상하고 피타고라스의 입상을 제작해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인들이 아무튼 그리스인 중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 피타고라스 그럴 수 있는데, 알키베데스를 가장 그 용감한 그리스인으로 그 해서 그의 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오늘날 우리가 그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예? 알키베데스가 그리스가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할 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가장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431년에 전쟁이 시작되어서 404년에 이제 그 스파르타 동맹국한테 아테네가 완전히 항복하고 하는데, 거기서 한 분수령이 되는 전투 내지는 가 시칠리아 원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칠리아 섬을 가서 장악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정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알키베데스나 니키아스, 뭐 라마코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정 사령관의 세 사람으로 파견됐는데, 그때 알키베데스 같은 사람은 미네에서 막 적극적으로 시칠리아 원정을 떠나야 된다. 시칠리아가 비옥하고 시칠리아의 아테네 측의 델로스 동맹 측의 동맹도 있었어요. 세게스타와 같은 이런 도시도 있었고, 시라쿠사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아테네 델로스 동맹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알키베데스는 이런 전쟁 그 원정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그러한 데마고고스로 흔히 얘기되죠. 이 당시에 민중들을 선동하고 했었던 그런 입장이었었고, 니키아스는 그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근데 결국은 민중들이 민회에서
알키비아데스 측의 편을 들어주고 해가지고 원정군을 이끌어서 시칠리아로 대규모 함대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동원을 해서 가서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알키비아데스가 그 시칠리아 섬 그 중에서 시라쿠사이, 가장 큰 시라쿠사이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주요 타켓이었었는데, 거기 시칠리아 섬에 가서 전투도 하기 전에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미네에서 소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키비아데스의 그 정적들이 알키비아데스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원정군이 막 떠나가기 전날 아테네 도처에서 헤르메스 조각상이, 신상이 막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하면서, 그게 알키비아데스의 소행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떠나기 전에 이미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재판이 열리지 않았었고 이제 이렇게 떠난 거예요. 떠나고 난 뒤에 아테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알키비아데스가 거기서 직감하고 아테네로 귀환하지 않고 스파르타 쪽으로 망명해서 넘어가서 스파르타 입장에서 이제 싸우게 되고, 스파르타에서도 알키비아데스가 워낙 수완이 좋아서 스파르타 왕실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테네인들의 전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다 정보를 제공하고 하면서 결국은 아테네를, 조국을 배반하고 아테네인들이 시라쿠사이 봉쇄작전, 해상으로 봉쇄하고 육군으로 해가지고 시라쿠사이를 공략하는 이런 것에 완전히 실패하는, 아테네는 함대에서 자신이 있었고 시라쿠사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봉쇄하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서도 함대가 완전히 봉쇄되어서 파괴되고 그 해군들이 다 죽고 하니까, 육로를 통해서 길도 잘 모르는데 대피하고 하다가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하면서 시칠리아 재난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3년에 시칠리아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아테네는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데,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인들에게도 한심사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오니아 지역의 사모스 섬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테네 군대가 그쪽에 진출해 있는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아테네 편을, 자기 조국에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아테네 편을 또 들고 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스파르타는 페르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재정 원조를 받기로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시칠리아 재난까지 당하고, 막강한 페르시아가 재정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동맹 조약을 맺고 하니까 아테네인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한 상태에서 알키비아데스가 그때 나서서 아테네인들의 정치 체제를 민주정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는 페르시아인들도 원하지 않는 거고 하니까 과두정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411년에 과두파 혁명이 일어나는 배경도 알키비아데스가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키비아데스가 408년경에 아테네로 또 귀환도 합니다. 귀환하고 그렇게 많은 아테네의 파멸을 하는데 도움을 제공했었던 알키비아데스가 다시 아테네 함대의 사령관들이나 이들하고 결국은 접선해가지고 아테네까지 오고 귀환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소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소아시아에 가서 그쪽으로 이오니아 지역, 여기서도 그 이오니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 총독하고도 알키비아데스가 굉장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해서, 그런 그 뒤에 411년 이후에도 이제 주요 해전 같은 것이 벌어지고 할 때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 함대를 지휘하고 하면서 또 굉장히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알키비아데스는 그런 자신이 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국을 배신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하니까 페르시아 총독에게로 이제 가서 밀착하게 되고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그 나중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권모술수를 쓴다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뛰어난 그 알키바데스. 근데 아무튼 원로원이 가장 용감한 그리스인으로 알키바데스 상을 세우고 피타고라스 상을 또 코미티움에 세웠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전설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과연 로마인들이 4세기 말이나 혹은 3세기 초에 델포이에 사절을 보냈다는 연대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받기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입상을 총동을 해서 세운 것은 분명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 누누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눈마 왕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초기 역사에 관해서 이제 연보들, 아날레스를 쓰는 전통은 본격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의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연보들을 쓰는 전통은 있었는데, 초기 역사에 관한 연보들을 조사해봐도 눈마 왕과 피타고라스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증거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아까 뭐 공화정 말기 리뷰 이런 뭐 제정 초기에 여러 작가들에게서 나오는 그거 이전에 누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최초로 그렇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그 기록한 것이 삽입되었을까?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아까 그 피타고라스의 전기를 쓴 아리스토크세누스가 기원전 300년경에 두 사람의 관련성, 관계 이런 것을 인벤션, 발명해냈을지 모르지만,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에 대한 학술적 저술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타고라스의 매력 이런 것은 지속되었고, 코미티움의 광장 미네토에 세워진 그 입상, 그의 동상은 그 증거로 계속 남아있던 것이죠. 근데 후일에 보다 뒤에 로마인들은 원로원들이 왜 가장 현명한 그리스인으로 소크라테스보다 피타고라스를 내세웠을까 궁금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했지만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에 와서 가르침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대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AD 2세기 때의 플루타르코스는 심지어 로마가 피타고라스에게 시민권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마와 피타고라스의 관계의 증거로 삼기도 했지만, 피타고라스와 누마의 관계가 언제 로마인의 전승에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 많고요. 제가 요 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세계와 그리스인들과의 관계, 헬레니즘 세계의 로마가 그 헬레니즘 세계를 장악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주로 본격적으로 연구한 영어권 학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그 더 세부적인 연구는 이탈리아 학자들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루에는 기원전 1세기 키케로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케로의 저술의 내용은 콜론하면서 이렇게 거기 보시면 로마인들이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전승,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 도시들을 통칭한다고 했잖아요. 그라키아의 전승을 알게 되었을 때 두드러지게 지혜로운 피타고라스의 명성이 로마인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정의롭고 현명하다는 명성이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로마의 누마 왕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누마가 피타고라스에게서 교육받았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이런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또 아까 부연한다면 아리스토크세노스라고 하는 전기 이런 것도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로마 지식인들이 아리스토크세노스의 저술에서 두 사람에 관한 전승을 발견했는지 혹은 스스로 로마인들이 만들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가 설득력을 지녀서 그리스 문제에 대한 로마인들의 지식이 증가한 3세기 말에 또 이 이야기가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었고 2세기 초에 헬레니즘 세계로 본격적으로 로마인들이 막 진출하고 마케도니아 전쟁, 1차, 2차, 3차 마케도니아 전쟁, 시리아 전쟁 하면서 헬레니즘 세계로 로마인들이 진출하던 이때에 여전히 유통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2세기에도 이렇게 이제 요 내용이 유통되는데 기원전 181년에 기이하고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세대 이후에 연보작가 루키우스 카시우스 헤미나가 기록한 연보 아날레스에 따르면 한 로마 사기 기록관 스크리바, 영어로 하면 스크라이브가 되겠는데 로마 기록관들이 스크리바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관이 야니쿨룸 언덕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서 누마 왕의 관을 발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야니쿨룸 언덕은 로마의 7개 언덕 그 중에서도 카피톨리누스 언덕이 있고 바로 거기에 부속된 곳인데 누마 왕이 자연사했을 때 야니쿨룸 언덕에 묻혔다 이런 내용이 누마 왕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181년에 아마 그때 누마 왕의 무덤의 위치나 이런 것이 정확히 그런 기록상에서는 있지만 아무튼 이때 누마 왕의 관을 발굴을 했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관 속에서 피타고라스의 철학 이론을 포함한 고서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비우스의 역사, 리비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대로마사 앞 우르베 콘디타 로마의 통사를 쓴 사람인데 이 부분에 리비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록관, 발굴해낸 기록관은 2개의 석재, 돌로 된 궤 또는 상자를 발견했는데 하나의 상자는 누마의 관이었고 누마의 시신이 들어있던 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마의 책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신이 들어가 있었던 궤에서는 시신이 완전히 분해되어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은 그냥 빈 관이었고 책을 보관한 두 번째 궤에서는 라틴어로 기록된 사제법 관련 책들, 종교 또는 사제법 관련 책들과 그리스어로 기록된 철학서들이 나왔다. 어떤 데서는 구체적으로 7권씩 종교 관련 책이 7권, 철학서가 7권이 나왔다. 그러면 철학서가 나오고 이거 어디서 피타고라스와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많은 전승이 있고 하니까 크게 무덤을 해서 그게 이제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록관은 자기가 자기 토지에서 야니쿨룸 언덕의 토지에서 그거를 이제 발굴해낸 그 기록관은 책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서 지인들, 친구들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법무관의 기회까지 들리고 이제 언론인들이 알게 되고 한 것이죠. 법무관, 프라이토로, 로마의 법무관인 퀸투스 페틸리우스가 그 책들이 로마의 종교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하고서 이거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의도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회의에 회부한 것이죠. 로마의 법무관 프라이토로가 있고 법무관도 임페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주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수도 있고 나가 속주 총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그 법무관이나 현직의 법무관이니까 당연히
그 원로원 의원을 겸하고 있는 곳이에요. 끝나고 나서도 종신트럭 원로원 의원이 됩니다만, 그래서 그 원로원 회의에서 그 페틸리우스가 문제의 책들이 읽히거나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서약을 원로원들에게 다 하도록 제안을 하면서 이게 로마 종교의 해로운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로원들이 책들의 소각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책들이 코미티움에서 민의 장인 코미티움에서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태워져서 화염 속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리비우스의 로마사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얘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에 관련된 내용, 또 철학서 이런 것이니까 지금 노마왕이 피타고라스의 제자였었고 등등 이런 내용이 다 알려지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게 로마 종교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준다. 소각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요거와 좀 보다 더 앞선 시기이긴 하지만 기원전 213년에도 로마 정부가, 원론이 주도하는 정부죠. 정부가 애국에서 들어온 종교의식, 이방적인 종교의식을 통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213년에 이런 상황도 있고, 아까 그 이선주 선생님이 관심 가지고 있다는 186년에 바쿠스 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도 개인들이 모여서 바쿠스 신을 숭배하고 비밀스럽게 의식을 밀교, 비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개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인문의식을 하고 그리고 광적인 춤을 추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로마인들이 로마의 사제들이 주재하는 그런 종교의식과는 다르고 그냥 대중들이 알아서 그런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게 이제 지나치고 할 때 이건 로마인들이 원로원들이 의원들이 볼 때 이거는 지나치다라고 하면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인데, 213년이면 제2차 포엔 전쟁, 한니발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었고, 굉장히 한니발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고 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때 애국에서 들어온 의식 이런 것에 이제 애국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주도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의식에 로마인들이 참여하고 하면서 그러한 종교 행사가 일어나고 할 때 원로원이 결의를, 세나투스 컨술tum을 결의, 그리고 프라이토리 칙령이 내려지면서 그들이 하는 이방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든지 예언, 희생에 관한 모든 저술을 몰수를 명령한 이런 사례가 있다. 리비우스가 이것도 리비우스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니발 전쟁의 위기 시에 서둘러서 이런 행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한니발 전쟁의 기원전 213년이면 로마가 이탈리아 남부의 마그나 그라키아에 속하는 도시들 중에서, 그리스인들의 도시 중에서 가령 로마에 이어서 버금가는 도시, 두 번째로 이탈리아에서 큰 도시가 카푸아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인데, 카푸아도 로마와의 동맹을 벌이고 한니발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의 타렌툼이라고 하는 또 그리스인들의 도시도 한니발 군대가 칸나이 전투 이후에 승승장구하니까 한니발 측에 붙어서 동맹을 맺게 되고,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고, 시칠리아 섬에서의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시라쿠사이도 로마와 동맹 벌이고서 한니발과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아드리아의 해를 건너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의 왕실은 필리포스 5세가 마찬가지로 한니발과 동맹을 맺고,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국면이 국제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로마가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인데, 이러한 이방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로마인들의 종교 전통 이런 것과 다른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저술도 몰수하고 하는 이런 조치. 근데 어쨌든 요거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지만 전쟁의 위기시에 서둘러서 로마인들이 행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본다면 181년 사건은 전시공포가 그 정도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181년이면 이미 한니발 전쟁이 202년이면 끝나고 헬렌즘 세계에는 로마가 진출하고 하곤 하지만 헬렌즘 세계의 군주들은 그렇게 로마에게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로마인들이 뭐 카르타고에 대항할 때처럼 가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바로 군대를 주둔시켜서 뭐 그들을 속주로 만든다든 이렇게 하지 않고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한니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한니발 측과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가 기원전 215년이면 동맹을 맺기로 하니까 그때 그 뒤에 제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한니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일어나요. 일어났을 때 로마인들이 한니발 군대와 싸우고 하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대규모 군대 투입하고 하는 이런 건 하지 않고 오히려 마케도니아와 굉장히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리스의 뭐예요? 아이톨리아 아카야 연맹하고 아이톨리아 연맹. 아카야 연맹은 그리스 도시들 중에서 펠로폰네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의 연맹이 아카야 연맹이고 펠로폰네스 북쪽의 그리스 도시들이 아이톨리아 연맹을 형성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필립 5세에 저항하는 주된 임무를 맡았던 것은 아이톨리아 연맹 세력이었었고 로마는 그냥 함대만 조금 일부 함대만 지원하는 이러한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얘기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하다가 요 문장만 읽고서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공포가 181년 사건이 일어날 때는 뭐 한니발 전쟁 때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학자가 눈마의 피타고라스주의적인 저술들을 진지하게 근데 해석을 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A 델라떼라고 하는 학자는 181년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 에우헤메로스주의 이론은 뭐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런 신들은 인간을 신격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었었는데요. 이론과 신성한 현상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로마 종교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제시했고요. K 라떼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학자인데 로마 종교사라고 하는 저술에서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영혼 윤회나 무혈 희생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종래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181년 사건의 배후에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운동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이런 경향은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철학적 가르침과 그들의 철학적 가르침과 일치시키려고 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로마의 보수적인 귀족들의 두려움에 의해서 좌절된 것이다. 그래서 뭐 철학서, 종교서,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이런 것을 소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